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10월 17일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7급 지방자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험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소 지역적이고 다소 이제 법령 부분에서 항상 지역적인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소 출제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것들이 그 문제가 그 선지 하나가 조금 지엽적이었지만 다른 것들이 너무 명확해서 결국에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득점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이고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중요한 부분 위주로 그리고 출제되었던 부분들의 법령들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법령들까지 확인하시는 그 공부 방법을 유지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함께 한번 실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일단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뻔하고 항상 나오는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됐죠.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단체자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그랬는데 단체자치는 영국이 아니라 독일이라든지 어떤 대륙계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죠. 그리고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볼 수 없고 또 법률적인 의미의 자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국은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가 영미계에서 발전했고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불린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옳지 않고 주민자치의 개념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이라는 것은 주로 개별적 수권 방식을 채택하였다라는 것인데 우리 개별적 포괄적 수권 중에서 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 명확한 게 뭐라고요? 개별적 수권 방식이다. 포괄적이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자치권을 침해당할 그런 위험이 높고 그 위험이 적은 것이 개별적 수권 방식이고 주민자치 개념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개별적 수권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고 나머지 볼까요? 단체자치는 일정 지역 내의 행정이 주민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함을 강조한다. 주민 강조하는 건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죠. 단체자치는 중앙 정부로부터 이를 내려받아서 한다라는 의미가 강한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부분은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이죠. 다음 주민자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형태를 뜻하며 법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그랬는데 일단은 주민자치 자주적으로 사무처리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법적 의미의 자치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의 자치다. 법적 의미의 자치는 단체자치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관 통합형은 의결과 집행을 단일 기관에 귀속시킨다. 의결과 집행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 맞죠? 그래서 영국의 의회형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렇죠. 영국의 의회형 또는 미국의 위원회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프랑스의 의장의회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기관 통합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자 2번 의원 내각제가 발달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통합형에 해당한다. 일본 같은 경우 기관 대립형에 해당합니다. 의원 내각제가 발달하였지만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관 대립형 하고 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의원 내각제랑 기관 통합형이 연관이 높은 건 맞지만 100%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위원회형 같은 경우에는 기관 통합형이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위원회형 같은 경우에는 기관 통합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기관 대립형은 의결기관 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집행기관의 장은 주로 의회에서 선임한다가 아니라 기관 대립형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되죠. 의결 집행기능 분리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행기관의 장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떻게 뽑죠? 의회에서 선임하는 게 아니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보죠. 주민이 선출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옳지 않고. 왜 기관 대립형은 권력 분립에 충실한 제도이기 때문에 의회가 집행기관의 장을 뽑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위원회 형태의 미국 지방자치단체와 참사회 이사회 형태의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대립형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일단 위원회 형태의 미국 지방자치단체 이거 기관 대립형 아니라 기관
통합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 옳은 것은 1번이 옳은 것이 되겠죠. 자,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건소의 운영, 시군의 도세 징수. 우리 보건소 운영 같은 거 제가 꼭 기억을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군의 도세 징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가 같이 걸린 사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관 위임 사무가 아니라 어떤 거죠?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고. 다음 2번 자치사무와 구별이 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관위임 사무랑 자치사무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 뭐죠? 우리나라는 포괄적 수권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치사무와 기관위임 사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20%가 아니라 심지어 이걸 80% 정도로까지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기관위임 사무가 자치사무에 비해서 훨씬 많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굉장히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많이 발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관위임 사무가 훨씬 많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고 3번 국가의 기관위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교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중요하게 여러 번 봤던 부분이죠. 그리고 4번 이거는 왜 원래 국가의 사무잖아요. 기관위임 사무는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맡겼을 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죠. 그 다음 단체위임 사무에 비하여 자치적 처리의 영역이 넓다 그랬는데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없죠. 왜? 자기 사무가 아니라 국가가 맡긴 거니까 국가가 맡긴 만큼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리의 영역이 넓다가 아니라 좁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치적 처리의 영역이 좁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 4번 넘어갑니다. 지방자치단계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대한 의결권. 벌써 의결권이란 말이 나오면 의결을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거는 뭐 의회가 의결하겠죠.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이거 누가 부과하죠? 이 과태료는 조례로서 부과할 수 있죠. 조례 누가 만들죠?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죠. 다음 3번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옳은 것이 되겠고 3번이 옳은 것이 되겠고 다음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한다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본부는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돼야 되겠죠. 광역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 다소 지엽적일 수 있으나 어쨌든 3번이 명확하게 정답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5번입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배분의 원칙입니다. 비경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수요의 충족이 불가능할 때 기초가 못하면 광역이 하고 광역이 못하면 그때서야 국가가 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뭐죠? 비경합성의 원칙이 아니라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고 자,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경제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런 건가요? 경제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은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사무를 효율적인 데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적 사무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니까 광역적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해야 된다라는 게 경제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초가 광역보다 더 낫다. 경쟁력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니까 사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배분하자라는 게 효율성, 경쟁성의 원칙이다. 옳지 않고 3번 보충성의 원칙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사무 처리할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 겹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까 봤던 비경합성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보면 뭐예요? 두 개 이름 바꿔주면 되겠죠. 두 개 설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 갈게. 우리가 비경합성의 원칙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난 포괄성의 원칙은 동종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함께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종합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무가 너무 따로따로 분리되면 불편하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게 포괄성의 원칙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 균형화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우리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강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거니까 수직적인 조정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력에 대해서 재정력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수평적인 조정의 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4가지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액교부, 부동산교부세, 전액교부 이것도 기억하셔야겠고 교부율 같은 것도 우리가 사실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할 때 기초 수입액은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 총액의 95%가 아니라 80%를 반영합니다. 이거는 다소 지엽적일 수 있는 문제나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4번이 좀 지엽적이더라도 1번, 2번, 3번 너무나 명확하죠. 4번 답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80%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 보시면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청구요건, 효력 등에 관한 상세규정. 주민투표와 관련된 상세규정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어디 있죠? 주민투표법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 그 다음 2번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 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감사 청구는 주민소송의 전심 절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민감사 청구를 거쳐야만 주민소송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는 주민 발안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조정의 제정, 개폐 청구 제도가 주민 발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 다음 아른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회유, 플라케이션은 비참여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뭐죠? 명목적 참여 단계에 해당하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옳지 않습니다. 자, 8번으로 가시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소 지엽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답이 되는 게 꽤나 명확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조례로 정한다. 맞습니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직원의 정수, 조례로 정한다. 맞고요. 다음 지방의회 의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가진다인데요. 일단은 사무직원의 임용권 누가 가져요?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집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제가 이거는 그래도 몇 번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일단은 공무원에 대해서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진다. 지방의회 의장이 제청할 수 있어요. 제청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진다라는 걸 몇 번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조금 지엽적이라도 풀 수가 있는데 사무처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의 임용보수 신분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은 2번 사무직원의 임용권 지자체장이 가진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 간 관계에 대해서 로즈입니다. 로즈 같은 경우에는 상호 의존 모형을 제시했죠.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행위자로 본다. 맞고 얘네들이 일단 정책 공동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봤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상호 의존적으로 그리고 정책 공동체를 위한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죠? 가지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얘기가 3번에 나오는데 정부 간 관계에서 교섭과 거래는 조직 간 자원 교환 과정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그렇죠. 서로 가진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상호 연계한다. 상호 연계할 때 있어서 정책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4번 보시면 지방정부는 법률적 자원, 정보자원, 물리적 자원에서 우월하다 그랬는데 법률적 자원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우세하겠죠. 그리고 물리적 자원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면 경제, 재원 이런 것들 재무적인 그런 부분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가 훨씬 많겠죠. 정보자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 측면에서 그 지역의 그 특정 업무와 맞닿아 있는 그런 조직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갖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률적 자원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시면 지방선거제도입니다. 자,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는 정당 공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건, 광역이건, 지방자치단체 장이건, 의회건 모두 다 공천제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뭐만 안 된다? 교육감만 안 된다.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옳지 않고 2번 기초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시작하였으나 2014년부터 소선거구제로 전환되었다 그랬는데 아니죠. 지금 중선거구제 하고 있죠. 소선거구제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은 중선거구제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은 중선거구제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은 소선거구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은 1등 한 명만 뽑힌다. 그 다음에 기초의회 의원은 1등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러 명 뽑힌다. 이런 부분. 제주특별자치도는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 다소 지역적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우리가 비례대표라고 하면 뭐죠?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다. 이건 암기 꼭 하셔야 되는 암기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주특별법에 나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 아니고 20이라서 일단은 틀린데 굉장히 지엽적이죠. 우리 이번에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필수 암기사항.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제주는 100분의 20이다. 이것까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죠. 다음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초는 중선거구제. 그리고 광역은 소선거구제. 이거 기억하세요.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필요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그랬는데
특별지방행정기관 하면 일단은 중앙집권 생각하시면 되죠.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한다라는 건데 중앙 집권이 강해지면 중앙에서 공공서비스를 형평성 있게 제공할 수 있겠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에 내려보냄으로써 비슷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역적 사무의 원활한 처리라는 것인데 그래서 넓은 지역에 걸치는 광역적 사무는 국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보낸 행정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무 처리하는 게 좋겠죠. 다음 지방분권의 촉진이라 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거다. 중앙집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분권은 촉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분권을 저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분권의 촉진 아니라 저해입니다. 다음 행정업무의 전문성 제고 이거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중앙집권이 좋은 점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비해서 더 전문적인 인력이나 전문적인 어떤 자원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요. 자, 행안부 장관은 이렇게 등등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등등등등 얘기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하는 거 누구다? 행안부 장관이다. 요거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임의 규정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그랬는데 일단 임의 규정 아니고요. 강제입니다. 강제력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요. 그래서 의거는 뭐냐? 임의 규정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강제력 있다. 라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렇죠.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면은 2번, 3번이 이미 모순이죠. 아마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머리가 좀 좋은 분들이라면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강제력이 없고 임의규정이고 의무규정이 아니라고 해놓고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서 수렴한 주민의견서가 의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의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당연히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광주광역시 북구 기억하셔야겠죠.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가장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했습니다. 13번입니다. 지방교육자치. 이 문제도 다소 지역적이라서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건 일단 쉽죠.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맞죠? 다음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민직선제는 2002년부터 실시되었다가 아니라 이거 2007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인데 연도 이런 거 나오는 문제는 어쨌든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다소 지역적입니다. 이제 나머지 볼까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꽤나 지역적이죠.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관련된 내용,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 일단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조례로 정한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 이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부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이 있다. 이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옳지 않은 것은 2번. 교육지원청은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이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교육감 선출하는 주민직선제 2007년이다인데 이거 굉장히 지역적이라서 다소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14번이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요. 행안부 장관은 물론 시도지사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행정협의회 구성 권고할 수 있다이죠. 그래서 옳고 또 볼까요?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도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이 설립할 수 있고 전국적 협의체 설립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따라 규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때 위탁사무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 방법은 규약에 포함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야 되는 사항들 보시면은 뭐 있잖아요. 이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위탁사무의 종류와 범위가 얼마만큼인지, 위탁사무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범위가 얼마만큼인지, 또는 이걸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 행정협의회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선출을 하며 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일단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가 아니라요 직원 중에서예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출하며 아니고요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행정협의회의 위원과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어떻게?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내용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1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5번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입니다. 자,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와 수행 조건 등을 특정하지 않고 교부한다 그랬는데 보조금은 용도와 수행 조건 같은 것이 많이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공부를 했었죠. 옳지 않습니다. 다음 지방세 중 목적세로 분류되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여기까지 맞습니다. 목적세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얘네들은 시군세에 속한다 그랬는데 자 일단은 이거는요. 광역자치단체의 세죠. 그러니까 뭐 특별시 광역시세라든가 또는 도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군세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 세입니다. 옳지 않고 다음 3번 자치구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시군 조정교부금도 이전 재원의 예의다. 그렇죠. 이전 재원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 간에 이전되는 재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자체 세입으로 만든 재원이 아니라 어디선가 이전되어 온 재원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교부금 이런 종류가 이전 재원이죠. 시군 조정재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뭐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한테 자치구에다가 교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가 특별시 광역시의 재원을 자치구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전 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군 조정 교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그죠? 도에서 도의 재원을 시군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전 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옳은 것은 3번이 옳은 것이 되겠고 4번입니다. 시도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아니고 뭐예요?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안 의결해야 된다. 얼마까지? 15일 전까지 예산안 의결하여야 한다. 50일 전까지 제출하면 15일 내에 의결해야겠죠. 보시면 옳지 않고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바스가 제시하는 공공서비스의 4가지 공급 유형 중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과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의 예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제가 그냥 더 간단하게 쓸게요. 정부가 공급하고 민간이 결정하는 것 그리고 민간이 결정해서 민간이 공급하는 것 이렇게 나눠본다면 자 일단 계약 방식입니다. 계약 방식은 정부 간의 계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 방식은 정부가 민간 위탁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민간 위탁은 정부가 결정을 하고 민간이 제공하는 방식 맞죠? 일단 여기 맞습니다. 그 다음 셀프 서비스예요. 셀프 서비스는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거 맞죠? 그렇다면 일단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를 볼까요? 보조금 방식. 보조금 방식도 원래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을 대신해주는 민간에다가 정부가 보조금 지급해주는 거니까 정부가 결정, 민간이 공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민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 방식을 볼까요? 계약 방식은 일단은 우리 아까 봤지만 정민 방식이에요. 그런데 민민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얘 아니겠죠. 다음 허가 방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정부가 공급해야 되는 것을 다른 민간 업체가 이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다라는 거죠. 정부가 원래 공급해야 되는데 민간이 공급한다. 정민 방식 이것도 맞는데 이걸 볼까요? 정부 간 협정이에요. 정부 간의 협정을 통해서 공급한다라는 것은 원래 정부가 공급해야 되는 것을 정부가 자기들끼리 공급한다라는 거죠. 이거 정정으로 봐야 되니까 민민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 이용권 지급이다. 이 바우처는 공공바우처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바우처 아니라 민간 바우처는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민민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용권 지급은 어쨌든 공공바우처랑은 다른 거다. 이 얘기를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공공바우처는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거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공공바우처라는 말을 안 붙이면 그것은 민간으로 봐야 된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허가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 이렇게 보셔야겠고 그래서 결국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는데 일단은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맞나 이거 한번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승인이 필요한 거 맞나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봅시다. 지방채중 외채의 발행 이거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 필요하죠. 맞습니다. 다음 시도의 지방공사 설립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도의 지방공사 설립은 이것도 행안부 장관이긴 해요. 행안부 장관이긴 한데 승인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협의랑 승인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행안부 장관 나온다고 무조건 고르시면 안 됩니다. 행안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거지. 승인은요. 행안부 장관이 훨씬 위에 있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그래 좋아 허락할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협의는요. 서로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하는 거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요. 그다음 행정부의 명칭 변경과 읍명동의 구역 변경.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례로 정하죠. 근데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를 정하고 나면 보고를 해야 되죠. 어디다가? 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행안부 장관이 아예 등장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빼야 되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만을 고르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8번입니다.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봅시다.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자치구상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지방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 하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뭐만 있어요? 시도가 같은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그런 분쟁 뭐 이런 것들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죠. 그래서 어쨌든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장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입니다. 다음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가 아니라 3년이죠. 꽤나 지엽적입니다.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옳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가 아니라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그리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숫자들이 다 틀렸는데 굉장히 지엽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여기서 이제 11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알긴 알아야 돼요. 인원수. 우리 위원회 나오면은 인원수 이런 것들과 임기 이런 것들은 아셔야 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엽적인데 우리가 모르더라도 사실은 근데 1번이 단골 출제 문제고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이거는 꼭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이 다소 지엽적이긴 하지만 풀 수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1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고 19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에 대한 설명. 세외 수입은 수입 연도별 안정성과 균형성이 높으면 낮겠죠. 우리 세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변하지 않는 한 세금은 비슷하게 거치겠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용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세외 수입 종류 자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균형성, 안정성이 높지 않고 근거 종류 형태가 단순하다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과 균형성도 낮다라는 부분이고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세외 수입 중 재산 수입에는 재산 매각 수입과 재산 임대 수입이 있는데 전자는 경상적 수입이고 후자는 임시적 수입이다 그랬어요. 재산 매각 수입, 재산 임대 수입 생각을 해보세요. 매각한다라는 것은 팔 때 들어오는 돈인데 매년 우리가 매달 계속 파나요? 그런 거 아니죠. 팔 때만 들어오는 돈이니까 임시적 수입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오히려 임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임대 기간 동안에 계속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니까 경상적 수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건 반대로 썼으니까 옳지 않고요. 3번으로 가시면 세외 수입 중 사용료란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개별적으로 특수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 이거는 사용료가 아니라 뭐죠? 분담금이죠. 우리가 세외 수입의 종류 중에서 사용료나 부담금, 분담금 이런 것들 종류 구별하는 거 꼭 하셔야 되죠. 사용료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이나 뭐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에 대해서 내는 돈이 사용료죠. 그리고 어떤 그런 거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활동을 해서 특별이익을 받는 사람들 내는 거는 분담금이다. 이런 부분 기억하셔야겠죠. 다 옳지 않고 4번을 봅시다. 서비스 이용의 혼잡 방지와 자원 절약의 장점이 있으며 라는 것은 왜 그렇죠? 우리 세외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응능성 조세의 응능성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주의의 성격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자 부담주의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 이용에 혼잡을 방지할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이 어차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혼잡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원이 그리고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때문에 자원도 절약된다. 이런 장점이 있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에서 세외 수입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옳은 것은 4번이 옳은 것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그랬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호선.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15명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많이 봤는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봤다면 만약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겠지만 그동안에 많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에 그리고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에 재원부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그랬는데 보시면은 심의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규정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이런 거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 간
그리고 시도와 시군 자치구 간 재원 부담 비율에 관한 사안 등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시도와 시군 자치구 간에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원 부담 비율 이런 거 재원 부담 비율 같은 것을 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심의사항도 나중에 추후에 한번 출제가 됐으면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구성입니다. 위원장이 누군지 그리고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구성하셔야 되고 하는 일이 뭔지 뭐를 심의 의결하는지 심의 의결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거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어쨌든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법령 문제에서 다소 지엽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진 않고 중상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보시면 그래도 지엽적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몇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풀 수는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지엽적인 부분이 출현을 했지만 명확하게 답이 되는 부분을 소거하거나 명확하게 답이 되는 부분을 골랐을 때 그럴 때 풀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위주로 지엽적인 거 보지 마시고 너무 지엽적인 걸 파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진 마시고 물론 내가 이제 너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중요한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돈다 라고 하면 지엽적인 내용까지 이제 암기를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면 지엽적인 부분을 파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들을 파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고 합격권에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행정학에서 지방자치론 문제가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정학에서의 지방자치 파트에서 문제가 거의 지방자치론 문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지방자치론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제가 지방자치론 강의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지방자치론 우리가 행정학에서 지방자치 파트가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엽적으로 공부를 지방자치론이랑 같이 하시면 공부량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겹치는 부분들이 생길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자론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행정학에서 지엽적인 지방자치 파트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겠죠. 상호간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선택 과목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물론 본인이 뭐 경제학과 출신이고 경제학을 아주 뛰어나게 잘한다 라는 경우는 경제학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론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모두 좋은 성적을 얻으셨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